환갑이 넘어 홀로 된 저는 용기 내어 재혼을 결심했는데 딸이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가 미쳤어요. 아빠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재혼이라니.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내 행복을 찾으려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2025년 4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예식장에는 봄빛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30명 남짓, 대부분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지요. 저는 단정한 연분홍 한복을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61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부케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선생님이 옆에서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앉은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 속엔 축복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습니다. 환갑 넘은 신부를 보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신랑 자리에 서 있는 이상훈 씨가 보였습니다. 65세, 7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호랍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제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바로 그 따뜻함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본 온기였습니다. 그런데 식장 뒤편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제 딸 은지였습니다. 35세, 결혼한 지 5년 된 딸아이였지요.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엄마가 미쳤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냐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은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케를 쥔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물었습니다. 식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반대하는데 무슨 결혼이냐는 말, 환갑 넘어서 재혼이라니. 놀랍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이 귀를 찔렀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말도 설득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례를 보시던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식은 여기서 잠시 멈추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두 번째 결혼식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꿈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상훈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지만 저는 그 손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한복을 벗고 거실에 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 박종수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습니다.
은지는 임신 중이었고 사위는 바빴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 몫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병실을 지켰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산후조리, 육아,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움직였습니다. 은지는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기뻤습니다. 딸에게 필요한 엄마라는 게 감사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텅 빈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침대 한쪽이 비어 있었습니다.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엄마로만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엄마라는 역할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작년 가을 동네 경로당에서 상훈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말수 적고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공원을 걷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담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물었습니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쓸모없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고 영화를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연애라는 게 어색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석 달 전 상훈 씨가 청혼했습니다.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남은 인생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그리고 은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혼 생각이 있다고 꺼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고 했습니다. 저는 3년이 됐다고 엄마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직 딸도 있고 손주도 있지 않냐고 왜 굳이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 대화 이후 은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엄마 얘기 좀 들어달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축하하러 온 게 아니라 막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휴대폰에 은지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엄마를 모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빠한테도 자기한테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엄마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날카롭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자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이었습니다. 건강하던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 그렇게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다만 이 질문 하나만이 제 가슴 속에 맴돌았습니다. 내 행복을 찾는 것이 정말 죄가 될까요?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나는 평생 희생해야 하는 걸까요? 빗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답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마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훈 씨는 매일 전화를 주셨습니다. 괜찮은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생각하라고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분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저는 은지가 사는 아파트 앞으로 갔습니다. 손에는 딸이 좋아하는 떡과 과일을 담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버튼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지는 뭐하러 왔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얘기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할 얘기 없다고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은지는 저를 밀어내듯 지나쳤습니다. 저는 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엄마 말 좀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뭘 들으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빠 죽고 3년 만에 재혼한다는 얘기를 들으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는 아빠 생각이 안 나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아직도 매일 아빠 생각을 하는데 엄마는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도 아빠 생각을 매일 한다고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외로우면 자기한테 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손주도 있는데 왜 굳이 낯선 남자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은지네 집에 가면 엄마는 애 봐주는 사람이라고, 밥 해주는 사람이라고, 엄마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해 못한다고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딸은 그렇게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자기가 무거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아는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자주 보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불렀습니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결혼식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분이 끼어들었습니다. 딸이 반대했다며 자식 속 썩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딸 입장도 이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귀가 따갑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뒷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았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더 답답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재단에 물 한 잔을 올리고 앉았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편과 살았던 35년이 떠올랐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건 3년 전입니다. 저는 그 후로 계속 홀로 살아왔습니다. 밤마다 텅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던 저녁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짓고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상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생일이라고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생일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분증 볼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촛불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요.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딸과는 어떻게 됐냐고 했습니다. 저는 여전하다고 말도 안 하려고 한다고 답했습니다. 상훈 씨는 자기 탓인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이건 제 문제라고 했습니다. 상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안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된다고, 가족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이건 제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훈 씨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집 앞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은지였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딸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은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고 썼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엄마는 아빠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고, 그런 엄마가 이제 다른 남자와 손잡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자기 엄마고 아빠의 아내라고, 왜 그걸 잊으려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답장을 쓸 공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은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 인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줄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딸을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로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품 중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아직 은지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플까봐, 딸이 더 힘들어할까봐.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를 열어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썼습니다. 혼자 두고 가는 게 제일 마음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자기 때문에 남은 인생 다 보내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웃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약속하라고 썼습니다. 저는 편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보였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은지한테 보여줘야 할까? 그것이 답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고민했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작은 나무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은지의 집 앞에 이 상자를 두고 오기로 했습니다. 말로 안 되면 아빠의 마지막 말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디 은지가 이해해 주기를, 아빠의 말을 들어주기를,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딸이 마음을 열지 아니면 더 멀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상자를 꼭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요일 새벽 저는 은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상자를 현관문 손잡이에 조심스럽게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 한 장을 붙였습니다. 은지야, 이건 아빠가 남긴 거야. 꼭 읽어봐. 상자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이것마저 통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딸을 잃게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와 하루 종일 전화기만 바라봤습니다. 은지에게서 연락이 올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정막 속에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놓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상훈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낙엽이 발밑으로 굴러갔습니다. 상훈 씨는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에게도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상훈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상훈 씨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그분도 힘들었을 겁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상자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조는 차가웠습니다. 아빠 편지로 자기를 설득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지가 받았습니다. 편지를 읽었냐고 물으니 읽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라고 했다고 해서 자기가 찬성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 엄마의 행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되물었습니다. 엄마 행복이 재혼이 전부냐고, 딸과 손주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재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하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인다고 했습니다. 환갑 넘어서 재혼하면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제 입에서 그 말만 나왔습니다.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남자랑 결혼하면 저 엄마 안 볼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가 검은 화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딸에게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 친구 미숙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찌개가 담긴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미숙 씨가 찌개를 덜어주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는 소문을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딸이 반대한다는 얘기, 남자분과 헤어졌다는 얘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변 시선도 있고 자식들 눈치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로하듯 덧붙였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라고, 다만 세상이 아직 그걸 받아들이기엔 이르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좀 두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은지도 언젠가는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 씨는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웃으면서 살아야 해.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제 손에서도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으면서까지 얻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 아래로 한 쌍의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은지가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딸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또 얼마나 외로워질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깨어나는 날들이 계속될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숨소리만 고요히 들렸습니다. 먼 곳에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을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빠의 편지를 담은 상자를 은지의 집 앞에 둔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전화기를 들여다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엄마, 내일 시간 돼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가장 긴 메시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은지가 사는 아파트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은지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편지를 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읽었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엄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남겨질 거라고, 외로워할 거라고, 그게 제일 마음 아팠다고 아빠가 썼다는 것을요.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지는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는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자기 감정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아빠한테 미안한 감정, 사람들 시선, 그런 것들만 신경 썼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빼앗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했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지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문자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점차 전화 통화도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은지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손주였습니다.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저를 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가 정겨웠습니다. 밥을 먹으며 은지가 물었습니다. 상훈 씨는 어떻게 됐냐고 했습니다. 저는 헤어졌다고 답했습니다. 딸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훈 씨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했던 그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미숙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미숙 씨가 물었습니다. 딸과는 어떻게 됐냐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씩 풀리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미숙 씨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훈 씨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경로당 문이 열렸습니다. 상훈 씨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어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상훈 씨는 조심스럽게 들어와 한쪽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인사를 했습니다. 경로당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자꾸 상훈 씨를 의식하게 됐습니다. 그분도 저를 몇 번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상훈 씨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간다고 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렸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은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사위가 인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지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재혼에 대해서요. 처음엔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아빠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편지를 읽고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진짜 원했던 건 엄마의 행복이었다는 것을요. 자기가 그걸 막고 있었다는 것을요. 사위도 거들었습니다. 장모님도 인생을 사실 권리가 있다고 혼자 계시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안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반대해서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엄마를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은지도 울었습니다. 모녀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상훈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저처럼 외로워하고 있을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훈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상훈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좋다고 어디서 만날까 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상훈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혼을 응원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훈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말없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손이었습니다. 네, 라고 답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상훈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주황빛과 분홍빛이 번졌습니다. 우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찾은 희망이었습니다. 2달 후 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연두색이었습니다. 봄을 닮은 색이었습니다. 예식장은 따로 잡지 않았습니다. 동네 작은 한정식집 단체실을 빌렸습니다. 하객은 15명 정도였습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었습니다. 은지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딸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상훈 씨의 2 아들도 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악수였습니다. 줄에는 따로 없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나누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상훈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나게 될 줄 몰랐다고 남은 인생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맙다고, 행복하겠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꽃다발을 건네주었습니다. 딸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지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지는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사위도 장모님 축하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저와 상훈 씨는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훈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강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3년 전 남편의 장례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날도 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온통 검게 보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요.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볼 날이 온다는 것을요. 새 보금자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는 마당에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아침이면 상훈 씨와 함께 동네를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은지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상훈 씨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상훈 씨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상훈 씨의 아들들도 왔습니다. 식탁이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구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구나. 여름이 되었습니다. 텃밭에 채소들이 자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물을 주었습니다. 상훈 씨는 옆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기를 또 가졌다고 했습니다. 둘째였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은지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가끔 놀러 갈게. 근데 예전처럼 매일은 어려울 것 같아. 엄마도 이제 내 생활이 있으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엄마 인생이 먼저예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낙엽을 쓸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 말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기뻐할 거라 믿었습니다. 상훈 씨와 제사를 지냈습니다. 상훈 씨의 아내 제사도 함께 지냈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제사를 마치고 상훈 씨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숙 씨.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저도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상훈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되고 딸과 싸우고 상훈 씨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재혼하기까지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용기를 내야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엄마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여자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1년 만에 봄이었습니다. 마당의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은지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찾아가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재혼하고 싶었는지.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고 싶잖아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도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모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스한 봄빛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상훈 씨와 차를 마십니다. 텃밭을 가꿉니다. 가끔 은진의 집에 놀러 갑니다. 손주들과 놉니다. 이것이 제 두 번째 인생입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 다시 사랑을 찾는 건 욕심이라고.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행복은 참는 게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다만 그 행복을 믿는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꽃잎이 흩날립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미소 짓습니다. 엄마의 두 번째 봄이 왔습니다.